안녕하세요. 캐치국어 쌤 박재경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에 1학기 강의 공부를 열심히 해보았다면 이제는 두 번째 2학기 내용들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어떠한 정보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가 출제될지를 짐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내용 펼쳐주시고요. 2학기엔 어떤 것들을 먼저 공부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속 인물의 삶의 가치와 자신의 삶의 가치를 비교해보자. 우리 1학기 때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치? 그것과 좀 비슷한 결의 내용이 담겨 있네요. 이번에 관용 표현 활용하여 글쓰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1학기 때 속담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는데 좀 비슷하네요. 3번 타당한 근거를 들어 글쓰기. 1학기 때는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는 것인데 얘도 비슷하네요. 4번에 매체 자료 활용하여 발표하기. 얘도 마찬가지야. 매체 자료 활용하여서 공식적인 말하기 하는 내용 담겨 있었잖아요. 5번에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며 글 읽기. 물론 완전히 비슷하다고 볼 수 없겠지만 추론하면서 읽는 방법들이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가 담긴 표현을 판단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뉴스와 같은 매체에서 정보를 전달받는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챕터가 구성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고쳐 쓰는 활동은 2학기에 담겨있는 중요한 정보 중 하나예요. 어떻게 고쳐 써야 하는지 단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감상문 쓰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출제됐었던 문항을 보니까요. 영화 감상문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더라고요. 영화를 보고 나서 자신의 감상을 쓰는 글이 바로 영화 감상문일 텐데요. 그 영화 감상문은 어떻게 쓰면 좋을지와 관련된 정보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개별적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정보들만 같이 속속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작품 속 인물과 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물이 추구하는 삶을 파악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이거 1학기 강의에서 공부했었어요. 거기서 인물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이 인물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 행동과 말을 왜 하는지라고 하는 걸 찾아가면서 읽어보면 이 인물이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지 알 수 있어 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도 비슷합니다. 제시가 된 것처럼 어떤 상황에 처해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지? 그런 걸 통해서 이 인물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찾아보자 라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네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인물의 삶과 자신의 삶을 관련 지어보자. 인물이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가치를 찾아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가치와 비교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친구들과 여러분들이 아주 친밀하다 하더라도 생각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친구가 좋아하는 게 다르고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친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가치가 서로 다르니까 글 속에 나와 있는 인물의 가치와 나의 가치는 또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 비교해보는 것도 꽤 재밌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인물이 덜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가치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비교를 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작품을 읽다 보면 만나게 된 다양한 인물들이 있고요. 그 인물들의 삶의 방식들을 같이 읽어나가다 보면 그게 나중에 나한테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읽었었던 그 소설 속에서 A라는 인물이 이런 선택을 하던데? 나도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좀 관련 지어서 내 경험에 연결시켜서 그 가치관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 지점을 생각해 본다면 미리미리 작품을 읽어나갈 때 인물들과의 가치관들을 비교해보는 읽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챕터와 관련하여서는요. 우리 앞에 1학기 공부와 비슷해요. 이 인물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데 이걸 보면 이 인물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알 수 있어?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 자주 출제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친구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해 라고 하면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구나. 아, 너의 가치관은 그렇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작품 속의 인물들도 각각 어떤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면서 읽어내는 연습 꼭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앞에 이야기했었던 속담과 관련된 이 두 번째 파트가 담겨 있는데요. 관용 표현을 활용해요 라고 하는 파트에서 관용 표현이 무엇인지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관용 표현은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서 그 낱말의 원래 뜻과는 다른 새로운 뜻으로 굳어져 쓰는 표현을 가리키고요. 이 관용 표현에는 관용어와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이라고 하는 건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 예로부터 써 내려왔었던 지혜가 담긴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앞에 예로 들었었던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등등이 바로 속담이 될 것이고요. 관용어라고 하는 건 지금 나와 이 관용 표현 중에서 속담이 아닌 것, 예를 들어서 손이 크다 같은 경우에 실제 손이 큰 사람한테 손이 크다라고 하면 관용 표현이 아니겠지만 손이 크다라고 한 단어가 결합하면서 씀씀이가 해퍼요, 씀씀이가 커요 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면 원래 의미에서 멀어졌으니까 이런 걸 관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했는데 김이 식었어 라고 말하기도 해. 김이 식다. 실제 내가 라면을 먹으려고 물을 끓여놨는데 끓여놓은 걸 깜빡 잊어서 김이 식는 경우엔 김이 식다 라고 쓴다면 관용 표현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흥미를 잃어버렸어, 마음이 식었어 라고 할 때 김이 식었어 라고 표현하게 된다면 그때는 관용어로 쓰이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관용어도 속담과 마찬가지로 얘가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을 것이고요. 혹은 어떤 상황을 제시해. 이 상황에 어울리는 관용어나 속담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문항으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관용어와 속담들에 대해서 뜻을 이해하는 활동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관용 표현을 활용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전하고 싶은 말들을 쉽게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고요. 듣는 사람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상대가 말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래. 이 부분은 속담 활용도 비슷했습니다. 속담을 활용하게 되면 듣는 이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야. 그치? 또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 거야. 등등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비슷하죠? 자, 관용 표현의 뜻을 파악하는 방법 있는데요. 우리가 내가 모르는 관용 표현인데 라고 그치 싶은 단어들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요. 앞뒤의 흐름, 상황을 파악하는 거야. 아까 말한 김이 식었어 라는 표현이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려고 난 미술을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 미술 관련 도구들을 막 여러 가지 산 거야. 막 열심히 산 다음에 이제 시작해야지 라고 하는데 계속 그 일이 안 되는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딴 일이 더 흥미롭게 느껴지면서 나 이거 열심히 사놨는데 결국은 나 이 일에 흥미를 잃었어 라고 쓸 때 김이 식었어 라고 쓸 수 있잖아. 앞선 상황들이 제시가 된다면 뒤에 나와 있는 관용 표현이 어떤 뜻인지 파악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시가 된 것처럼 사용되고 있는 이 관용 표현이 포함하고 있는 낱말의 뜻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역국 먹었다 라는 표현이 있어. 이 미역국 먹었다가 실제 미역국을 먹었을 때 쓴다면 관용 표현이 아니겠지만 시험을 앞두고 있었다가 시험을 본 사람이 혹은 합격 탈락 여부가 결정된 시점에서 면접을 보러 갔다 온 사람이 미역국 먹었다 라고 쓰게 된다면 그 결과가 좋지 않구나, 낙방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역국 할 때 이 미역이 미끄러움, 미끌미끌 거리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지점과 연결해 본다면 관용 표현의 뜻을 파악하는 것도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용 표현 파트나 속담 파트는 내가 얼마나 많은 관용 표현과 속담을 알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들만이라도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로 넘어올게요. 타당한 근거로 글을 써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앞에 그 내용 공부했거든요. 1강에서. 우리가 주장하고 그 주장에 관련된 근거를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나갈 때 근거가 주장을 잘 뒷받침하는지 또 근거가 주장과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라고 공부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읽어보시면 쉬울 거예요.
우선 자료가 근거를 잘 뒷받침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자료가 근거의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 주장하는 글을 쓸 때 근거로 제시하는 것들은 대부분 객관적이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주장이라는 건 주관적이야. 주관적은 나의 생각, 감정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객관적은 그것을 빼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 가지 맙시다 라고 주장하려고 해. 그런데 내가 가기 싫으니까 라는 나의 감정이 근거가 되어버리면 이건 타당하게 느껴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우리 이 기간 동안 학교에 가면 안 됩니다. 가지 맙시다 라고 했는데 그 근거로 학교 앞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떤 큰 사고라던가 혹은 거기 도로 통제하고 있는 상황 같은 것들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게 되면 이 기간 동안 갈 수 없겠구나. 이런 것들이 설득될 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가 근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인지를 이 근거와 관련 있는 자료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야 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해. 믿을 만한 자료여야 돼. 내가 설득하면서 지금 학교에 가면 안 된대. 우리 엄마가 그랬어. 이렇게 말하면 믿을 만한가요? 그렇지 않잖아. 그치? 출처가 명확한 자료들. 그래서 이 자료는 믿을 만해야 돼. 그치? 그걸 바탕으로 설득해야지 설득당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수를 제시할 때에도 그냥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길 원한다. 이렇게 쓰면 안 돼.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원하는지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밝혀 쓰게 되면 더욱더 설득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최신 자료를 활용해야 된대요. 옛적 30년 전에 그런 내용이 있었으니 지금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설득당하기 어려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신 자료를 활용하자. 그리고 앞에 말한 자료의 출처가 분명한 것인지 그냥 내가 어디 가서 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료잖아요. 그런 것들은 올바른 자료 역할이 되지 못할 거다. 그래서 믿을만한지 출처가 분명한지 최신의 자료인지 이 자료가 근거와 관련이 있는지 등등을 고려하여서 근거를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주장하는 글을 써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논설문을 쓸 때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 넘어갈까요? 여기 제시됐는데 이걸 넘어갔네요. 이걸 한번 볼게요. 자료 수집 계획을 세우기라고 나와 있고 여러분들 1학기 거 강의 들었던 친구는 알겠지만 글을 쓰거나 발표하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주제와 목적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계획을 세웁시다. 그리고 자료를 조사하여서 자료 수집 카드를 만들자. 자료는 어떻게 조사할 수 있을까요? 면담, 얼굴을 보고 조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설문 조사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등등의 여러 조사들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료를 평가하자. 이 자료를 평가한다는 건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최신 자료인지 믿을 만한 자료인지 출처가 분명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 평가해보자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 자체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앞서 말했었던 이 자료가 믿을만해 최신 자료야 등등에 대한 문항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중요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넘어갈게요. 네 번째 파트는요. 효과적으로 발표해요 라고 되어 있고요. 이 효과적으로 발표해요 부분은 앞서 우리 확인했었던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서 공식적인 말하기 활용하는 내용 그 파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주제에 맞는 매체 자료를 찾아보자 라고 해서 앞서도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요. 시험 문제로 이러한 주제나 이러한 내용을 다룰 때 어떤 매체 자료 쓰면 좋을까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제시가 된 것처럼 매체 자료의 다양한 종류들 뭐 있었지? 표, 도표, 사진, 동영상, 그림, 지도 등등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매체 자료가 전하는 내용을 파악하면서 주제를 찾아보자. 그리고 매체 자료에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려고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를 살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지도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 각각의 곡물이 A라는 곡물이 B라는 곡물이 원래 주된 산지가 가지역이었는데 나지역으로 옮아갔어.
이런 내용이 그림지도로 나와 있게 된다면 아마도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매체 자료일 겁니다. 이 매체 자료를 잘 분석해야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매체 자료의 각각 특성들을 생각하면서 영상 자료를 만들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여러분들 이 활동으로 했었던 내용이 간단하게 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발표 상황을 파악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발표 목적이나 듣는 사람, 발표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생각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발표하지? 무엇을 발표하지? 이걸 누가 듣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발표하게 되지? 라고 하는 걸 고려하는 건 제일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주제 정하기입니다.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내용과 촬영 장면을 생각해서 아이들이, 청중들이 더 흥미롭게 볼 만한 주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 골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왕이면 흥미롭게 보아서 집중할 만한 주제를 선택하면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용 및 장면 정하기입니다. 촬영할 내용과 구체적인 장면들을 정해보는 활동이고요. 네 번째는 촬영 계획을 세워보는 것. 그래서 역할도 정해보고 준비물도 정해보자. 그리고 촬영을 하고요. 계획에 따라 촬영하고 촬영하면서 보완할 점도 같이 점검해 보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편집할 때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편집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 매체는 저보다 더 잘 편집할 것 같아요. 나와 있는 것처럼 편집 프로그램 정하고 내가 어떤 장면을 선택하여서 영상에 담아낼지를 정해봐야 되겠고요. 발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매체를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편집하고요. 마지막에는 발표를 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각각 개별 내용들도 여러분들 뭐 주제를 정할 때는 어떤 내용들로 주제를 정해야 되고 또 나와 있는 것처럼 편집하기엔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할 수 있겠으나 제가 여태까지 살펴본 기출 문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주가 되진 않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서 이 발표의 내용 그리고 활용된 매체 같은 것들이 적절하게 잘 활용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활동과 관련된 단원들 훑어보시면서 이러한 주제에는 이런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는 게 조금 더 적합했구나라고 하는 것도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효과적으로 발표해요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의 자료를 보여주면서 내용 잘 이해했니? 해석해 볼 수 있니? 혹은 여기 담겨있는 주장 잘 파악할 수 있니?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형태가 많이 출제가 되는구나. 이렇게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글에 담긴 생각 비교하면서 읽어나가자라는 것인데요. 글쓴이의 생각을 잘 파악해야 글의 내용을 잘 읽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야 하는 까닭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글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 여러분들 글이라고 하는 건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을 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글의 내용을 잘 읽으면 글쓴이의 생각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글쓴이가 이 글을 왜 썼지? 어떤 목적과 의도로 썼지? 라고 하는 걸 파악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되게 중요해. 여러분들 대화를 할 때도요. 어떤 친구랑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잘 안 이어져. 이런 친구들 있을 거야. 아마 이 대화의 목적과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화의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글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글이라고 하는 것도 작가가, 독자가 글을 통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글이 작가가 어떠한 의도나 목적으로 썼는지를 잘 파악해야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글쓴이의 생각을 어떻게 파악하면서 읽어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제목을 그렇게 정한 까닭을 살펴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잘 사귀어야 하는 이유, 많은 친구들을 잘 사귀어야 하는 이유라고 한 제목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아마도 이 사람은 친구라고 하는 대상을 사귀는 것이 되게 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거야. 앞으로 전개될 내용도 그런 내용이 아닐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 쓰레기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분리배출을 잘 해야 하는 이유 혹은 분리배출을 잘 합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제목으로 있다면 앞으로 전개될 내용은 어떻게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지 혹은 분리배출을 잘 하지 못할 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제목부터 잘 읽어보아야 됩니다. 또 글쓴이의 생각이 담겨있는 표현을 찾자. 이 사람이 자신의 생각 혹은 주장을 나타내는 부분들을 찾아보자. 무엇이라 생각합니다. 무엇이라고 본다. 등등의 표현들이 담겨있는 부분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고요. 글쓴이가 예상하는 독자,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썼을까? 또한 글에 나와 있는 다양한 매체 자료들도 적절하게 보면서 이 그림, 이 사진 이런 것들은 글의 내용 이해를 돋보이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나 목적을 파악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좀 패턴이 보이지 않나요? 지금 계속 좀 비슷한 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글을 읽거나 혹은 발표의 내용을 듣거나 이런 과정에서는 이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말하려고 하지?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 이 사람이 나한테 전달할 때 어떠한 자료를 활용하여 전달해 주고 있지? 등등에 대해서 파악하면서 읽어나가거나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 그러한 결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의 경우에는 결국 어떤 게 나올까? 주장하는 글 같은 걸 하나 짤막하게 제시할 거야. 그러면서 이 글에서 글쓴이가 무엇이라고 주장하는지 찾아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혹은 이 글을 왜 썼을까라고 한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6번째 파트입니다. 정보와 표현 판단하기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1학기에서 공부하지 않았었던 정보들이 담겨 있는 게 요게 유일한 것 같긴 해. 그 고쳐쓰기와. 우선 볼까요? 뉴스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뉴스는 다 보잖아. 그치? 한 번 이상 봤을 거 아니야? 이 뉴스라고 하는 건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걸 중요하게 살펴봅시다. 우선은 첫 번째. 뉴스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알려준다. 정보 전달이 뉴스의 주된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을 긍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요.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과 관련된 취재 내용들을 뉴스에서 보도한다면 저게 저렇게 주차하는 건 옳지 않은 행위야 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만들 거 아니야. 그쵸? 이러한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뉴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주어서 여론을 형성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생각을 지닌 채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저렇게 하면 좋지 않겠구나 라고 한 여러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게 뉴스의 역할이구나.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냐면 하나의 짤막한 뉴스, 그 보도 내용을 보여준 다음에 이 뉴스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라는 걸 물어보긴 해요.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은 이렇게 분리배출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한 뉴스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 그 경우는 주로 긍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을 갖도록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뉴스의 역할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문항으로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광고를 살펴보는 방법에서요. 이 광고 같은 경우에도 정보를 주는 도구잖아. 이 광고의 경우는 크게 공익 광고가 있을 것이고 이 공익 광고가 아니라 그냥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한 이게 어떤 목적이 실현을 위한 광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광고들이 그렇잖아요. 제품을 판매하려고 한다든가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고 한다든가 이러한 다양한 광고들도 정보를 전달해주는 형태를 띠고 있을 겁니다. 이 책가방은 이러이러한 스펙을 갖고 있어요. 무게는 얼만큼 되고요. 어느 정도의 물건을 담을 수 있고요. 이런 정보를 주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사도록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이잖아. 이러한 광고를 볼 때에도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광고를 살펴보는 방법인데요. 우선은 인상 깊은 사진이나 그림, 글, 소리를 찾아보자. 이 광고에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러한 소리를 활용했네? 이러한 그림 같은 걸 활용했네?
공익 광고에서 공중 생활하고 있는 공중 장소에서는 너무 시끄럽게 하면 안 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떠들썩한 소리가 아주 왁자지껄하게 나는 걸 계속 보여주고 한 사람이 고통스러운 장면을 보여준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런 소리들이 바로 이 공익 광고의 내용을 잘 전달하는 역할들을 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 내용을 두드러지게 하려고 사용한 글씨체 혹은 글씨 크기와 색, 화면 구도와 색감, 반복되는 말들. 그래서 여러분들 광고 같은 경우에 반복되는 말들이 많이 쓰여. 그게 좀 인상적으로 남으니까, 그치?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광고와 뉴스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뉴스의 경우에도 어떤 비판적이거나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만드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광고의 경우도 목적은 결국엔 정보를 전달했지만 그걸 통해 설득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거다. 무조건 설득당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광고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면서 봐야 한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감추는 내용을 담은 부분을 살펴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이 제품은 최고예요. 100% 다 됩니다. 이런 표현들은 지나친 과장의 느낌이 솔솔 풍기잖아. 이런 경우는 우리가 좀 걸러야 되겠구나. 옳지 않은 표현을 써서 광고로서 좀 잘 기능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뉴스는 어떻게 타당성을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가치 있고 중요한 뉴스인지 그냥 가십거리들을 떠들고 있는 가짜 뉴스는 아닌지 등등을 판단해 보셔야 되겠고요. 뉴스의 관점과 보도 내용이 서로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활용한 자료들은 뉴스의 관점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는가, 또 자료의 출처는 명확한가 라고 하는 걸 파악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뉴스라고 하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매체 자료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각각 이 자료들의 출처는 정확한지, 믿을만한지 등등을 파악하는 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뉴스에서 전하려고 하는 관점은 어떤 것인지 파악하면서 듣는 것도 매우 좋아요. 여러분들 뉴스나 신문 같은 것들은 정보를 전달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시각을 형성하기도 하고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다양한 뉴스, 그러니까 하나의 뉴스로만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건을 보도하는 다양한 뉴스를 통하여서 이런 관점들도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다양하게 확인해보고 자신의 관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뉴스는 어떻게 짜여져 있나요? 라는 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제일 처음 진행자가 도입하는 부분이 있어. 내가 이야기를, 뉴스를 전달할 때요.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어떤 거야 라고 하는 걸 짤막하게 밝히는 부분이 바로 진행자의 도입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보를 기자가 이제 전달해 줄 거 아니야? 그럼 기자가 어떻게 보도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보도하는 부분에서는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기도 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렇죠? 혹은 다양한 매체 자료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보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기자는 마무리를 할 텐데요. 마무리한 단계에서는 내가 한 보도가 어떠한 핵심 정보가 있었는지를 밝혀주면서 끝을 맺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문항들을 보니까 뉴스의 일부를 보여주면서 이게 진행자의 도입인지 기자의 보도인지 마무리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항이 출제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다 구분하시면서 뉴스를 읽어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그 2학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글 고쳐쓰기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무수히 나중에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많이 만나게 될 텐데요. 한 편의 글을 주어준 다음에 이 글에서 어떤 부분들을 고쳐야 하는지, 혹은 고친 부분이 정확한지, 혹은 왜 고쳐야 하는지 형태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점검해 볼게요. 고쳐쓰기라고 하는 것은요, 글을 쓰고 나서 내용과 표현을 고려하여서 적절하게 바꾸는 것이 바로 고쳐쓰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을 고쳐쓰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 남아있는 것처럼 적절하지 않은 낱말이나 틀린 문장이 없으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군더더기 없는 표현들을 쓰게 되면 뭐 했던 말을 반복한다던가, 그치? 불필요한 말을 썼던 것들을 빼버리게 되면 더욱 명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내용을 더 쓰게 되면 자세하게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이고요. 읽는 사람의 반응을 잘 이끌어내는 글을 쓸 수 있을 거야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앞에 말한 것처럼 글이라는 건 글쓴이의 생각을 담고 있는 것인데 그 생각이 잘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쳐 쓰는구나.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은 빼고 더 필요한 부분은 더하고 잘못된 단어 같은 것들은 바꾸고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도 바꿔가면서 고쳐 쓰면 되겠구나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쳐 써야 하는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글 전체로 고쳐 써볼게요. 글 전체 측면에서 고쳤을 때는요. 글을 쓴 목적과 제목을 생각해보자. 이 제목이 독자의 흥미를 끌만한 제목인가? 혹은 나의 주제나 목적을 잘 보여줄 제목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글 전체에서 더하거나 뺄 내용은 없는지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단으로 좁혀볼게요.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낱말에서 문장을 만들고 문장끼리 더하면서 문단을 만들고 문단끼리 더해져서 글 전체가 만들어졌다면 고쳐 쓰는 과정은 반대입니다. 글 전체에서 문단, 문단에서 문장, 문장에서 낱말 수준으로 고쳐 쓰게 돼요. 자, 문단은 어떻게 고쳐 써야 할까요? 우선 글의 흐름에 맞게 문단 차례를 조정하죠. 내가 처음 부분에 갑자기 요약 마무리한 내용을 써버렸네? 이 부분은 마지막 문단으로 가야 되겠고. 이렇게 문단 배열을 다시 조정하는 게 바로 문단 수준의 고쳐쓰기고요. 중심 문장과 관련 없는 문장이 있다면 한 문단은 하나의 중심, 내용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문장 삭제해야 할 겁니다. 뒷받침 문장들과 어울리지 않은 중심 문장이 있다면 중심 문장 바르게 고쳐 써야겠네요. 그렇다는 건 결국 문단 중심의 고쳐쓰기는 문단을 바르게 배열하거나 문단 안에서 하나의 중심 생각을 갖도록 문장을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 다음 문장 수준의 고쳐쓰기는요. 문장 호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장들을 고쳐 써보자 라고 되어 있어. 예를 들어 절대로 라는 부사어를 썼는데 절대로 됩니다 라고 쓰면 호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경우 절대로 안 됩니다 혹은 꼭 됩니다 처럼 바꿔야 할 거예요. 이렇게 문장 호응이 잘 이루어지게 고쳐야 하고요. 또한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문장이 있다면 고쳐 쓰자. 모호한 표현이 있다던가 의미가 두 가지 이상 해석될 수 있도록 문장이 쓰인다던가 이런 거는 고쳐 쓰고요. 지나치게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 의미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짤막짤막하게 나누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장 수준으로도 고쳐 쓴 다음 마지막 낱말 수준인데요. 알맞은 낱말을 골라서 추가하자. 내가 쓴 낱말에서 이 낱말이 문장의 흐름을 통해서 봤을 때 좀 적합하지 않아? 그럼 고쳐보는 거야. 혹은 어색한 낱말도 고쳐 쓰기도 하고요.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바르게 잡는 게 바로 낱말 수준의 고쳐 쓰기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고쳐 쓰기를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작품으로 경험하기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영화 감상문이 나와 있는데요. 영화 감상문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영화를 보고 영화에 대해서만 쓰는 게 영화 감상문은 아니야. 물론 영화에 대해서 쓰겠지만 영화의 줄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나의 생각이라든가 영화에서 중요한 장면과 이걸 관련시켜서 내 경험 어떤 게 떠오르는 게 있다면 함께 담아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영화 속 내용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 떠올려 보자. 그리고 영화를 보게 된 까닭을 써보자. 여러분들 대부분의 그 영화 감상문의 처음 부분은 내가 이 영화를 왜 보게 되었는지 동기를 많이 밝히잖아. 자, 그리고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씁니다.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이랬을 것 같아 등등의 내용도 담아보시면 좋겠네요. 또한 영화 감상문의 내용을 잘 드러내거나 읽는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제목을 써보자. 근데 여러분들 관심만 끈다고 좋은 제목은 아니야.
주제나 글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어울리지 않는다면 그건 좋은 제목이 아니겠죠. 관심도 끌면서 주제, 그래서 전달하려고 한 내용과도 관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영화 줄거리도 써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본 영화나 책, 경험 같은 거 함께 떠올려 써보는 것도 좋겠고요. 영화를 본 뒤의 전체적인 느낌, 영화 주제도 써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야 될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줄거리 써보자. 영화를 보고 자신의 감상 어떠한지 써보자. 영화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써보자. 물론 이거 이외에도 이 영화와 관련되었었던 내 경험이 있다면 그런 것도 써보고, 내가 주인공이었었다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 혹은 내가 그 영화 속에 이 인물이라면 어떻게 해서 주인공을 도왔을 텐데 등등의 내용들도 함께 담아 써보시면 풍성한 영화 감상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감상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감상문을 읽고 나서 내용과 일치되는 정보가 맞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앞서 첫 번째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어 문제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글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글에 담겨있는 정보를 잘 파악했는지와 관련된 문항이 절반 이상, 60, 70% 나오기 때문에 우선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해결하기 위해서 교과서 내용 잘 읽어보시면서 내가 글의 흐름을 잘 이해하는가, 내용을 잘 읽어나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연습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과 공부했었던 각각의 개별 내용들 물론 다 중요하지만요. 그 중에서도 좀 외울 정보들이 있었던 내용들만 뽑아볼게요. 첫 번째 관용 표현은요. 관용어와 속담을 아우르는 말이었습니다. 2개 이상의 낱말이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뜻을 갖게 되는 경우 관용 표현이라고 했고요. 다양한 관용 표현들의 예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당한 근거로 글쓰기 같은 경우엔 우리가 자료를 활용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담아내는 글을 쓸 수 있더라. 이때 이 자료들이 믿을만하고 최신 자료인지 출처는 명확한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야 하더라 라고 하는 정보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 고쳐쓰기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글을 수준에서, 문단 수준에서 혹은 문장과 낱말 수준에서 어떻게 고쳐 써야 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이게 낱말 수준이야? 글 수준이야? 라는 문제는 많이 출제가 되지 않더라고. 주로 한 편의 글을 보여주고 이걸 고쳐 쓴 글을 보여주면서 어떤 부분을 왜 고쳤지? 라고 하는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장 호응이 어색한 경우는 고쳐야 되겠어. 주제와 관련 없는 문장은 빼야 되겠어. 등등의 생각을 하시면서 글 한 편 고쳐 쓰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1학기 과정과 2학기 과정을 쭉 점검해 보니까 꽤 많은 내용이 아주 다양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공부를 열심히 수행해온 친구들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금 정리했었던 핵심 정리 내용들도 다시 한번 되짚어서 몇 차례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또 문제도 실제 풀어보면 좋잖아. 담겨있는 교재들 한번 활용해서 문제도 풀어보시면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점검하는 시간도 반드시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는 글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절반 이상이다.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글의 내용 잘 파악하면서 읽는 연습을 미리미리 해두자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배운 내용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